안녕, 반가워. 혁명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통합사회 9월 모평 해설을 선생님이 좀 해주려고 여기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면 1번 이게 교과서 1단원에 있거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각자의 관점으로.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역사학자들이 주로 과거와 현재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 갑자기 뭐 16세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적 관점이야. 그치? 현재 있었던 일은 다 과거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지. 공간적 관점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은 뭐가 비슷하네? 뭐가 다르네? 이렇게 지역과 지역, 공간 대 공간으로 연결하는 관점이 공간적 관점인데, 그리고 사회적 관점은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개개인의 행동을 이렇게 강요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대세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전동 킥보드가 예전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탔었는데 지금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타지. 제도가 바뀌면 우리는 그걸 타고 못 타고가 결정이 돼버려. 개인들은. 이렇게 사회 제도와 구조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관점이고, 마지막이 바람직하다, 윤리적이다, 정당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문제의 컨셉은 여기 있는 사례가 어떤 관점에 해당하는지 연결짓는 문제야. 보자. 첫 번째, 지방 소도시의 연도별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면 옛날하고 지금의 증가율이 뭐야? 전년도 분의 현재 빼기 전년도 곱하기 100 분수로 만들면 결국 전년도와 현재와의 어떤 추세를 보는 거지.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보는 거니까 시간적 관점이 맞아. 알았지? 자, 두 번째 보자. 바람직한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개인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윤리적 관점으로 연결을 해야지. 틀렸다. 자, 3번을 보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는, 이 말의 전제 조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전제로, 수도권이라는 공간과 비수도권이라는 공간의 격차를 전제로 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 혁신도시 같은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공간적 관점이야 이건. 그래서 미안. 공간적 관점인 줄 알았더니 정책을 찾아보자. 결국 결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단순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을 찾아보자. 알았지?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이걸 접근해보자. 이러니까 주로 강조되는 곳은 사회적 관점, 사회 구조와 정책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고, 입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에 그 건물을 들어서게 하다. 그지? 어느 곳에 이 건물을 짓고 어느 곳에 관공서가 입지한다 할 때 입지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간적 관점이어서 윤리가 될 수 없어. 답은 2번.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2번 문제는 맹자가 했던 얘기인데 1단원에 있는 얘기거든. 1단원에 어떤 주제에 있냐면 행복의 기준이라는 주제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왜냐하면 각자 목표가 달라. 나는 워라밸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기보단 어느 정도 안정적 소득을 벌면 그 이상으로 일을 늘리지 않고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거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난 돈이 좋아 이러면서 성공, 야망 이러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속세보다는 자연과 어울러서 사는, 어차피 인생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지구 환경과 어울러서 살고 싶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단다. 그걸 맹자가 얘기한 거야. 자기 스스로 벌어먹지 못하면 도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준은 바로 경제적 안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빌려서 행복할 수는 없어. 돈을 빌려서 쓰면 나는 행복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렇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봐.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심이 없다. 내가 일주일 동안 굶다가, 옛날이라고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굶다가 빵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니? 빵을 그냥 먹겠지. 이게 분명히 내게 아닌 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본능에 이끌려서. 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일정한 생업이 갖춰진 다음에 도덕성을 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왕에게 하는 잔소리일 수도 있다. 그치?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도덕을 너에게 공경심을
얘기해야지라고 왕에게 하는 잔소리 정도로 생각을 해. 결국 이 얘기는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얘기로 끝나는 거야.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3번 문제를 보면 요거는 3단원의 두 번째 주제에 있어. 정보화, 교통통신 발달. 이쪽 주제인데 정보화, 교통통신 발달 중에 특히 정보사회의 모습이다. 정보사회의 모습은 바로 이전 사회가 산업사회거든. 우리 인류를 따지면 짧게만 얘기하면 농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기계가 발명되면서 그 다음 정보사회로 오는데 정보사회의 핵심 뭐야? 인터넷이잖아. 인터넷.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투표하러 가지 않아도 클릭하면 투표를 할 수 있지. 그지? 친구와 만나지 않아도 집에 누워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있고 이런 상태야. 근데 이 문제는 컨셉이 뭐냐면 무슨 측면의 변화인지를 교과서에서 세 종류로 나눠놨어. 실제 내신에서도 요거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첫 번째가 정치적 변화. 두 번째가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적 변화를 얘기하고 정치, 경제, 세 번째가 사회문화적 변화야. 그 중에 두 개를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 중에 두 개를 얘기한 거야. 첫 번째가 이제 누리소통망 이래놓고 갑자기 뒷말을 보니까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그러니까 약간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이 떠오르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 여기 사회문화적 변화. 그래서 뭐 수준별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교육에서 답은 4번 정도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연결 짓는 문제니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다. 자, 넘어가자. 4번 문제를 보면 이건 4단원의 인권 파트의 첫 번째에 나오는 주제인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얘기하는 순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떠오르지. 프랑스 혁명은 3대 시민혁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인데 요 셋의 비교를 시키는 문제보다는 이거는 2학기 모의고사다 보니까 1학기 때처럼 시민혁명을 자세히 낸 게 아니야. 뭐야? 시민혁명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목표를 물어보는 거다. 자, 첫 번째를 보면 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 평등권이 천부인권이란 뜻이야. 하늘이 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왕 따위가 뺏을 수 없다. 인간이 뺏을 수 없다. 하늘이 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왕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다. 국민주권의 원리. 이게 사회계약설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야.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왕께 아니라 국민 거야. 국민 거. 그럼 왕은 뭔가요? 반장이야, 반장.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우리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출한 권력을 넘겨준 반장에 불과하다. 만약에 반장이 학급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으면 바꾸기도 하지. 이런 것처럼 왕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어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국민 거다라는 걸 써놔야 돼. 그래야 왕을 교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 프랑스 혁명은 세금을 과도하게 뜯다가 벌어진 혁명이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소유권의 보장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그런 혁명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 근데 잘 봐.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명백하게 요구되는 때 이외에는 하는 순간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소유권 보장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다는 말이 안 되지. 마지막에 있는 거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내 개인의 재산을 보유한다는 뜻이니까 틀렸고, 자유평등은 맨 처음에 있었고, 사회권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 왜 없어? 사회권이 되려면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돕는다.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 이런 얘기가 나와야 사회권이고,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곳에서 처음 생긴 거다. 그러니까 1919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니 그 전인 1789년의 프랑스 혁명, 1789년 한참 전이지.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리을 천부인권, 국민주권 딱 맞다. 답은 4번. 자, 5번 문제로 갈게. 이 문제는 교과서 3-3에 있어. 3-3. 통합사회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어랑 좀 비슷한 시험 범위를 가진대. 국어가, 나는 국어 잘 모르지만 뭐
징검다리식으로 문학 작품을 골라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과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뭐 지정한 어떤 특별한 작품들 위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야. 1단원부터 9단원을 순서대로 쭉 나가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원하는 주제들을 묶어서 수업을 해. 보통 지리면 지리, 뭐면 뭐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2학기에 하기도 한다. 2학기에? 이게 앞단원에 있잖아. 총 9단원 중에 3단원인데 어쨌든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 자, 우선 지역 조사 방법이라고 이 3단원이 뭐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변한다. 변했어. 결국 그 변한 지역을 인간이 눈으로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쓰고 또는 요새는 종이로 쓰는 것보다 유튜브로 이렇게 담아오잖아.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갖고 와서 그 촬영을 자막을 씌워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긴 하겠지. 어느 지역은 어떻다. 마치 세계 테마 기행처럼. 그런 거야. 먼저 조사 주제를 선정하겠지. 그지? 그래서 어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고 싶다. 해운대 얼마나 멋있는 바다니. 그곳에 가고 싶다. 또는 뭐 다른 곳 가고 싶다. 아직도 번성하는가? 그러면 이제 조사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정보 어떤 식으로 무슨 버스를 타고 무슨 기차를 타고 그 지역에 가야 될지 조사를 하고 만약 도착했다면 여행의 일정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먼저 실내 조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직접 그 주민을 만나서 야외 조사를 하는 거지. 요새는 좀 경기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직접 생생한 정보를 들어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겠지. 영상 자료를 편집하던 문서로 편집하던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방식이 지역조사의 방식인데 학교 시험은 순서를 물어보고 특히 지역정보 수집에서 실내조사가 야외조사보다 먼저 된다는 걸 교묘하게 이렇게 사례로 말을 바꿔서 냈다. 알았지?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 이전 현황조사 이런 거는 보통 뭐 어디서 볼 수 있니? 이런 걸 보면 도서관에서 볼 수 있지. 또는 저 관공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겠지. 실내조사인데 연결을 딱 짓다 보면 봐라. 디귿. 인공위성의 영상 촬영을 통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3번 봐. 삶의 만족도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또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야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인간의 내면 심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지. 알지? 문서화된 질문지법이나 또는 설문조사 또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알지? 그래서 인공위성하고는 관련이 없어. 답은 3번이다. 넘어가자. 6번 문제는 태풍 얘기야. 태풍. 뭐 얼마 전에 태풍이 또 왔었고 또 온다고 하던데 태풍이라는 게 2단원, 통합사회 앞단원 2단원 중에 첫 번째 주제에 있어 이게. 그래서 세계지리가 있고 그 뒤에 자연재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태풍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 태풍, 열대 저기압이야 우선. 그러니까 추운 데서 이렇게 태풍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더 아래쪽이 지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데가 적도잖아. 그 적도 지방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희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사선이. 그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부산 쪽으로 이렇게 휘어. 부산 쪽으로. 대한해협 그 사이로 쫙 휘어서 이렇게 동해로 빠져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중위도는 계속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편서풍이. 그래서 제주도에서 부산 방향으로 계속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중위도엔. 편서풍인데 태풍이 일자로 올라오다가 그 바람을 맞고 휘는 거야. 어쨌든 태풍은 뱅뱅 돌고 있는 팽이 같지. 열대 저기압이고 저기압이어서 비가 많이 와. 그렇지? 저기압일 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저기압일 때 상승기류가 일어나서 구름이 생기니까 계속 구름을 끌고 가지. 자, 17m/s 정도 이상의 초당 17m 이상을 가는 바람이어야 더 셀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게 우리 동네에서나 태풍이지 딴 데는 사이클론, 윌리, 허리케인 이렇게 부르거든 이걸. 그래서 그렇다 치고 진행 방향 기준으로 태풍은 오른쪽이 위험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주도고 부산 쪽이라고 생각하면 쭉 이렇게 훑고 가는데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방은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아. 육지를 만나서 싹 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남해안을 쓸고 가지. 여수부터 여수, 뭐 거제도, 남해, 뭐 부산, 울산, 포항 이쪽을 싹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잘 봐. 이거 확대를 좀 해줄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이 왜 위험한 방향인가? 왼쪽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에서 가항 발언이라고 해. 가항. 가항이 가능하다 항해가. 배 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태풍이 왔는데. 근데 여기는 태풍이 이쪽으로 가지.
근데 뱅뱅뱅 거꾸로 돌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도는데 여기 가속도, 태풍의 그 바람 도는 방향과 일치해. 2배 빨라. 여기 막 초토화되고 반대쪽은 태풍이 가는 방향과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항해가 가능해지는 거야. 물론 막 돌풍처럼 우왕좌왕돼서 우산이 뒤집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바람 자체는 약하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억합시다. 태풍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답이 4번이야. 낮은 지역인 열대해상에서 생겨서 고위도로 쭉 올라가다가 없어져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런 요인이지. 나머지 것들은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볼게. 7번 문제는 자, 7번 문제. 첫 번째가 이게 생태 중심주의야. 대지윤리라고. 그래서 대지가 땅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2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데 레오폴드라는 사람의 주장이다. 모래 군의 12달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동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 이 사람 사고방식을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잘라? 인간도 죽어. 나무를 자른 게 단순히 식물을 자른 게 아니야. 인간도 죽어. 또는 토양이 오염돼? 그럼 오염된 토양에 식물이 못 살지. 식물이 못 살면 벌레와 동물도 못 살아. 그걸 먹으니까. 그러면 벌레와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죽어.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아. 무생물인 물도 먹잖아. 그지? 결국 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그 다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이야. 연쇄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숲과 대지를 보호합시다. 이런 주장이야.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인데 이거 베이컨이거든. 베이컨은 이제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인간 중심주의인데 결국 답은 그냥 1번이거든. 1번인데 요때 이제 구분을 좀 하는 게 좋아. 구분을 하는데 좀 확대를 해줄게. 생태계 전체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세상의 존재들을. 이 다 합치면 모든 존재라고 하고 파란색만 싹 끄집어내서 무생물, 물, 바위 이런 거 빼잖아? 돌멩이 빼면 모든 생명이라고 하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이제 이 둘만 얘기하면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물을.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을 이제 바꾸는 방식이지. 어쨌든 답이 1번이고 2번 선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분법은 둘로 쪼개서 한쪽은 대단하고 한쪽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분법이야.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다. 만약에 나는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상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저 단어는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알았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분법이야. 최악이지. 최악.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인간은 잘났고 인간 말고 다른 건 다 허접하다. 이런 게 이분법이어서 인간 중심주의 사고 방식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갈게. 8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컨셉이 쭉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잖아.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어. 그러면 개인이 손 씻기 노력을 해서 내가 감염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은 나를 바꾸자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의 노력을 얘기하겠지. 근데 이 필자는 제도 개선이 전개돼야 한다. 개인적 측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뭐라는 뜻이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이냐 사회의 노력이냐를 물어보는 사람이지. 답은 그래서 1번으로 잡는 거야. 사회적 차원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시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가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브라질에서 해봤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생각을 교류해 본 거야.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서 지구가 좀 뜨거워지는데? 이대로 가면 이상한 기후변화가 생길 것 같아.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는 원인이 이산화탄소 때문인 것 같아. 특히 브라질, 너네 나무 자르지 마. 아마존에 있는 나무 자르지 마. 그거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니까 지구의 허파야. 자르지 마. 이러면서 그쪽에서 개최를 했는데 말뿐이지 뭐. 한참 세계화가 추진되던 시절이어서 어때? 서로 간에 뭐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국가가 살아남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되겠니? 냉전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잘 안 되지. 말뿐인 지구온난화 방지 얘기를 하다가 1997년에 교토에서 만나. 일본. 교토에서 만나서 좀 심각하네? 이제 냉전도 끝났고 좀 먹고 살만한데 아니 자꾸 이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
뭐 갑자기 여름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뭐 SF 영화들을 보면은 지구 온난화가 됐다가 다시 추워지는 빙하기가 온다고 막 경고도 하고, 기후학자들이 와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적 여론이 지금 지구 온난화 심각하다, 만나라. 그래서 만난 거야.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교토의정서를 사인을 했는데, 그때 벌어진 논쟁은 이거지. 선진국이잖아. 1700년대 후반부터 공장 굴뚝에서 매연을 뿜던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있지. 그지? 그런 나라들은 이미 혜택을 볼 만큼 다 봤어. 200년 지났잖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누적했니? 먼저 앞서간 사람이 돈을 누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가 후발주자인 중국, 인도, 뭐 브라질, 브릭스 나라들이 있어. 브릭스.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이런 데거든. 브릭스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인데, 아니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장에 매연을 규제한다고 하면 이제 막 공장 돌려서 돈 벌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 공장을 막으면 우리 경제 제재하고 니네만 잘 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돼서 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브릭스 나라들 얘기가 맞아. 개발도상국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겠다고 말뿐인 약속을 하지. 그러고 안 지켜. 바로 탈퇴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안 지켜. 그러다가 1992, 97 교토의정서 이후에 2015년이 된 거야. 그때는 진짜 지금하고 얼마 안 됐잖아.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이거 진짜 심각한 거는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잖아, 지금. 뭔가 이상하네? 그지? 뭔가 이상하네? 그래서 어때? 2015년에 거의 190여 개국의 국가가 만나. 거의 다 만난 거야, 그러니까. 다 그 국가의 정상들이 파리에서 모여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체결한다. 그래서 선진국도 잘못이 있고 개발도상국도 잘못이 있으니까 둘 다 책임지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자발적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어쨌든 지구온난화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볼까? 답이 4번인데, 자, 우선 말이 안 되잖아? 여름보다 겨울이 길어지겠니? 당연히 여름이 길지? 그지? 뜨거워지는 건데, 벚꽃의 개화 시기는 벚꽃이 뭔지 알 필요도 없어. 꽃이 빨리 핀다는 뜻이야. 그 전에 한 4월에 폈는데 2월에 핀다는 뜻이야. 빨라진다는 건 1월 달 쪽으로 가면 빨라지고 12월 달 쪽으로 가면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1년이 1월부터 리셋되니까. 이게 약간 단풍하고 헷갈려. 단풍은 빨라져, 느려져? 잘 생각해봐. 단풍은 느려져. 왜 느려지는 줄 아니? 단풍이 왜 느려지지? 단풍은 나뭇잎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추워서 죽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추워서 죽는 거야, 추워서. 이파리 추워서 죽기 전에 단풍. 걔한텐 비극이지만 우리는 막 사진 찍고 있잖아. 되게 재밌다고. 그지? 그 죽어. 다음 식물이 이제 식물의 이파리가 떨어지는 게 단풍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좀 늦어지겠지. 뜨거운 시기가 오래 지나니까. 겨울이 늦게 오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 열대야 현상은 교과서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열대야는 이 정리하기 귀찮을까 봐 써주는 거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야.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 새벽에도 25도가 넘는다는 뜻이지. 이런 날이 막 몇십 일 동안 지속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공 열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에어컨을 떼면 여기는 뜨겁지만 바깥에는 되게 뜨거운 바람이, 여기는 시원하지만 바깥쪽은 뜨거운 바람이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해안 저지대도 교과서에 있는 정도, 몰디브와 투발루라는 국가 정도가 해당한단다. 몰디브는 인도 밑에 있는 국가야. 자, 10번 문제를 보면 10번 시장 실패 사례를 볼게. 시장 실패는 국민들끼리 알아서 돈 벌고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고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시장 경제잖아. 그런데 가끔 과도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뭐 학생들의 시각으로 보면 온라인 게임을 했어. 매번 장사를 해서 굉장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어느 곳에나.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 내맡겼더니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교란시킨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뭐 게임으로 따지면 운영자가 규제를 좀 해야 되겠지. 적정선에서. 현실도 똑같아. 뭔가 있으면 자본이 많은 사람이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여서 비싸게 팔아먹어. 마치 허생전에 나오듯이.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 유형인데, 대표적인 유형을 4개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독점 과점의 독과점. 방금 전에 거상이 물건 다 사. 그런데 비싸게 팔아. 이런 게 이제
독점 과점이야. 그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지, 불공정 경쟁. 두 번째가 소득 불평등이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니까 돈이 돈을 부르는 시스템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속세나 뭐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외부 효과다, 이거.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설명을 따로 해줄게. 네 번째는 공공재가 부족해져.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가 항상 틀어져 있어. 휴지는 항상 없지. 공짜니까 그래. 공공재는 공짜라고 생각해서 너무도 많은 낭비를 해. 공공재는 그래서 돈이 안 돼. 그래서 국가가 막 줘야 돼. 주면 어때? 그럼 막 펑펑 쓰고. 그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쨌든 그 정도만 됐어. 자, 이 중에 네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담합행위야. 담합행위가 뭐냐면 대기업이 한 두세 개 있어. 그 두세 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2인 이상의 소수기업이 자기네만의 어떤 벽을 치는 거야. 그지? 이제 막 커서 성장해 오는 그 후발주자들이 못 들어오게 벽을 쳐. 진입장벽이라고 하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하고 막. 어쨌든 그래서 못 만들어. 얘네밖에 못 만들어. 물건을. 그런 다음에 공급을 줄여. 그럼 사람들 애간장 탈 거 아니야. 그 암거래가 일어나면서 막 비싸질 거 아니야. 막 당근마켓에서 비싸지면 딱 그만큼의 출시 물건을 계속. 그러면 엄청 비싸지지. 계속 비싸게 팔아먹어. 그지? 사람들의 어떤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제 이용하는 거지. 이게 이제 담합행위고, 둘 이상의 소수기업이 손을 잡고 가격 장난질을 치는 불완전 경쟁, 불공정 경쟁 시장이라고 한단다. 알겠지? 그게 어떻게 공정 경쟁이겠니? 자, 두 번째가 외부 효과인데, 요 사례를 볼까? 어떤 공장이 있어. 주변 하천에 폐수를 몰래 버려. 이 사람은 왜 폐수를 버리니? 1번, 물고기를 죽이려고. 나 사이코패스야. 물고기를 죽여야 되겠어. 2번, 내가 돈 아끼려고. 나를 위한 거야, 이거. 그지? 폐수를 왜 버리겠어? 폐수 처리 비용이 아까우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그지? 쓰레기 무단 투척하는 사람도 환경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냥 버리는 거거든? 그지? 자기한테 손해올까봐? 차에 냄새 배고 이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무단 투기. 많은 물고기가 폐사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의도하지 않은 물고기 폐사가 일어난 거지. 결국 자기 돈 아끼려고 하다가. 이 하천은 농업용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 자, 잘 봐. 외부 효과라는 논리를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 잘 보자. 외부 효과는 전혀 의도한 건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줘. 지금 폐수 버린 것처럼. 그지? 농업용수를 망가뜨렸지. 그러면 처벌을 안 받아, 이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막 버려. 막 버려. 흡연도 똑같아.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을 해.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흡연을 했다 쳐봐. 그럼 어때? 어떤 성인이. 그러면 자기는 뭐 흡연을 즐기려고 했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어때?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 아니, 지정된 장소 가서 피면 누가 뭐라고 하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과다 발사. 만약에 경찰이 와서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냥 계속 흡연하고 있어,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국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이걸. 남들에게 손해를 주는 게 누군가의 처벌을 안 받으면 막 생겨. 이럴 땐 과태료로 해결하는 거야. 이게 외부 효과 논리야. 자, 근데 두 번째 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득을 줘.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의득을 주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인데 결국 문제점이 뭐야? 이득을 줘. 내가 얘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애가 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가 이 옆집 사람을 도와주는데 옆집 사람이 내놔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왜 이딴 걸 주고 그래? 이런 태도처럼 칭찬도 안 하고 보상을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안 줘. 나한테 아무런 손해도 없지만 쟤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지? 사람들끼리 부대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어때? 아이, 싸우지 마. 내가 너 도와주는 애 옆집 애가 너한테 고맙다고 안 해도 내가 국가가 지원금 줄게. 계속해. 이런 게 양봉업자와 과수원 사례랑 비슷해. 꿀 만드는 사람이 벌을 갖고 다니잖아. 벌이 이제 꿀을 갖고 오지. 과수원 옆에다가 놓으면 그거 많이 생겨. 꿀. 그지? 그리고 또 이제 과수원 업주 입장에서는 벌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서 이게 사과가 잘 맺어진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자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봐. 부정적은 피해를 주는 거 의도치 않게, 긍정적은 이득을 주는 거다. 자 답은 4번이다. 먼저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틀렸어. 그렇지? 자 두 번째는 뭐야?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지. 과태료와 지원금 하면 되잖아.
자, 3번. 나는 가와 달리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니 이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 같은데? 부정적 외부 효과야. 알지? 이름이 달라. 긍정은 이득을 주는 상황이다. 상황이 달려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지. 알지? 답은 4번이다. 자,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 자, 안녕. 11번 볼게. 요거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가거대교라고 들어봤니? 가거. 그때 거는 거제도거든. 그러니까 여기 옆에 가덕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어. 부산 쪽 사는 학생들 알 거야. 그래서 부산에서 가덕도를 지나서 거제도를 통과하게끔 대교를 만들었어. 다리. 그러면 어때? 예전에 거제도는 섬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 배를 이렇게 안 가지 요새. 그게 엔진으로 가는데 귀찮잖아. 배 티켓 끊고 얼마나 귀찮아. 짐 내리고 올리고 내 짐 다 싸가지고 차로 퓨 하고 가면 되게 금방 가겠지. 거제도를 놀러 가는 결정을 하기도 좀 편할 거야.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확대를 좀 해줄게. 거제도 사람들이 막 엄청 반대했어 그때. 이 당시 그 뉴스를 보면. 왜냐면 거제도의 상권이 무너진다지. 상권. 거제도 사람들이 다 부산 쪽이나 대도시로 가서 돈을 소비할 것이다. 거제도에선 더 이상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이 더 대도시니까 더 볼거리도 많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물론 그런 예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누구나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결국 다리가 놔졌단 말이야. 수많은 반대도 있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있고 했는데 만들어졌어.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역류 효과는 아니고, 미안. 자, 빨대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빨대 효과. 무슨 얘기냐면, 거제도 사람들 다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거제도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순기능, 역류 효과란 말은 말이 부정적이어서 방향은 맞지만 순기능이 생기고 요 방향으로 갔어. 그러니까 오히려 거제도에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효과가 생긴 거지. 우리의 예측과 상관없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교통편이 생기니까 새로운 상권과 새로운 대도시가 또 생기는구나라는 거. 교통통신의 발달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지, 사람들이. 그렇지? 이랬던 사건이고, 실제 이제 내신에서는 이게 비상교과서에 있거든. 내신에는 가거대교라는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역 변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빨대 효과라는 개념을 물어볼 거야. 어쨌든 답이 5번이다. 그렇지? 5번이야.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지게. 자, 5번, 12번 문제를 보면 참정권 이거든, 이거. 참정권과 평등권 할 때 참정권인데, 자,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지. 자, 그러니까 답이 그냥 2번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다른 모의고사에 너무 많이 다뤘거든. 여기 짧게 얘기할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면 이거 뭐야? 청구권이라고 해. 재판을 청구해야 구제를 받지. 우리나라 기본권이 총 6개 있어. 그래서 청구권.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은 좀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릴 수 있어. 다른 기본권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얘들아, 내가 어떤 친구한테 10,000원을 그냥 줘. 그래, 수고했어. 10,000원.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니. 자, 옆에 있는 너도 수고했어. 1,000,000원. 그럼 이제 10,000원 받은 애가 뭐라고 하겠어. 똑같은 일을 했는데. 10,000원을 받았다는 기쁨이 클까 아니면 화가 날까? 나는 화가 날 것 같은데. 뭐야? 나 무시해? 이럴 거 아니니?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은 평등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니? 평등권이 안 주니만 못해. 안 주니만. 그렇게 되면. 평등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지? 그래서 국민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은 이게 복지제도니까 아무래도 사회권 쪽으로 가는 거야. 사회권.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 이게 최저임금 보장하고 이런 거야, 최저생활비.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는다. 그럼 이게 평등권인데, 이 말의 얘기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돼. 시각장애인 분이 수능을 볼 땐 점자 문제지나 듣기 평가를 대체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이거 합리적 차별이지. 다르게 대우했는데요? 그래도 평등이야.
그게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런 방식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이 2번이다. 13번 볼게. 요 문제는 답은 5번이지만 다 풀고 보는 거니까 얘들아,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좋은 의도로 만들겠지.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 법을 시행하다 보니 인간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신도 아니고. 세상의 변화 때문에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생겨. 자꾸 그 법이 악용돼. 근데 너무 심각해. 악용의 사례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어떤 나쁜 세력들이 등장해서 이 법이 나쁜 짓을 위한 수단으로 버린 거야. 그런 법이 있다 쳐.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 가만히 냅둬야 되지? 국회의원이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니? 없애려는 노력을 하겠지. 어떻게 해?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 제도라는 걸 헌법재판소에 걸어서 이 법은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위헌입니다. 헌법에 위반돼요. 이런 걸 청구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안 들어줘. 그 법이 계속 존재해.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이 악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겠지. 법을 없애라고. 비합법적인 방법을 택하겠지. 그리고 법을 대놓고 어기는 거야. 그래, 저 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대놓고 어겨. 그리고 어떻게? 기자들 앞에서 여러분 나 처벌받습니다. 나 억울하게 잡혀가요. 나 이 법 어겼다고 잡혀갑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분노하겠지. 이 법이 왜 안 없어지는 거야? 동참을 하겠지. 이런 게 시민 불복종의 논리다. 시민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불복종을 하는 거야.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돼.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처벌을 받고 그 억지로 위법 행위를 하는 거야. 억지로. 이런 방식들이 시민 불복종인데 이걸 이제 간디 선생님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절에 소금 있잖아. 인도도 삼면이 바다거든. 인도. 삼면이 바다인데 소금물 퍼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소금 바닷물을 퍼서 가만히 냅두면 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어. 갯벌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염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개념이잖아. 천일염이. 그런데 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면 처벌했어. 개인의 소금 제조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게 영국의 소금법이야. 말이 되니? 고기를 구웠는데 소금이 없어. 어떻게 먹을 거야, 너? 못 먹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은 영국에서 제조한 소금을 돈 주고 사 먹으세요. 식민지 돈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배할 때 그런 나쁜 법을 만들었는데 대놓고 어긴 거지. 자, 우리 소금 만듭시다. 이러고. 여러분, 나 소금 만들어 처벌 당할게요. 이렇게 간디 선생님이 해서 결국에 그 소금법이 없어졌어. 그렇지? 이런 수천 명이 동참을 하니까 이런 방식이 시민 불복종이고 답은 5번이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 14번 갈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시민 참여라는 주제는 4단원의 3, 4-3의 주제인데 하나 보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정책을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지?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들어주고 말고는 이제 국가기관의 문제지만 어쨌든 제안을 받는다는 자체가 좀 대단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내세워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거 참여,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지. 선거와 투표가. 집회 참여는 집단적 참여지. 이거 개인적 참여인데. 위에 건 개인적 참여, 여기 집단적 참여.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이야. 정치적 효능감이 뭐니? 쉽게 생각하면 효능감?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사람한테, 친구한테 조언을 해줬어. 조언. 야, 이렇게 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걔가 그 얘기를 들어. 그럼 어때? 내 말에 효능감이 있어. 내 말이 먹힌 거잖아.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친구야. 야, 나 가장 강력한 축구팀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축구 게임에서 이런 선수를 돈 주고 사라 했는데 지 멋대로 사. 그럼 이제 정치적 효능감 있겠어 없겠어? 쓰레기지 쓰레기. 왜 물어본 거야 이러면서. 네?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 효능감이 느껴져 우리한테. 내 말에 좀 능력이 있고 먹히네? 이런 느낌이 들겠지. 이게 정치적 효능감이야. 그러면 더더욱 신나서 많이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민참여라는 요소야.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어.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가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민의 대표 몇 명이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잖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런 것들 시민들이 참여해야 보완이 된다. 집단이 아니라 위에 건 개인이다. 답이 1번. 15번 볼게. 자, 15번을 보면 이거는 내가 확대를 좀 하면 도시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사람이 많아진 거야. 사람이 많아지면 도시잖아, 이게 도시. 도시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니? 보통 이거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기보단 모양을 잘못 봐서 틀린다. 자, 뭐 하나씩 보여줄게. 직업이 다양해지겠지. 직업이. 당연히 직업이 다양해지지. 왜? 아니 옛날에 농촌 사회면 직업이 다 비슷해.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그래. 근데 도시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아무래도 적은 사람이 모일 때보다 직업의 다양성과 분화 정도가 높겠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직업의 분화와 다양성이 높아. 높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위로 올려. 네모칸 여기 높음이잖아. 위로 올려서 어떻게 돼? 밑에 거 다 지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워. 그 두 개만 빨간색으로 할게. 지워. 두 개만 남은 거야, 두 개. 세 개만 남은 거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애를 찾으면 돼. 자, 또 하나 해볼게. 개인주의 가치관이 높아진다. 맞지? 높아지는 게 맞지? 왜냐면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가 커질 것 같지만 우리가 옆집 사람 정도는 알지만 한 두 층 위에 있는 사람을 누가 알아? 잘 몰라. 같은 건물에 살아도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잘 모르니까 굳이 누구를 알려고 하지도 않게 돼. 친구가 만약에 많이 없어. 난 뭐 이렇게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일이 바빠서 그래. 성격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뭐 친한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를 사귀려는 여력이 없어. 정신적 여유가. 막 너무 할 일이 많잖아, 이 도시에선.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도 이제 학생 때 나랑 독서실을 다니는 친한 친구와 끈끈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 명과 뭐 무슨 우리가 정치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지내잖아,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그룹화되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개인주의 가치관이 좀 생기지, 도시에선. 그지? 공동체 의식이 깨지는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야. 그 다음에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져. 왜? 1차 산업이 뭔데? 농업, 업, 이게 1차 산업이야. 광업. 땅에서 뭐 캐는 거지. 그게 고상한 얘기로 하면 자연 상태의 물건을 그대로 채취하는 행위야. 그런 얘기야, 그냥.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았어. 잡으면 1차 산업이야. 잘라서 가공해서 통조림으로 그러면 2차 산업이야. 그거 팔았어. 그럼 3차 산업이야. 이렇게 생각해라. 알았지? 이거. 제조업. 답 1번이지? 왜? 높으면 어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높잖아. 얘는 개인주의. 앞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C 지워. 그리고 1차 산업이 낮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A밖에 안 돼. 알겠지? A밖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16번.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 5단계인데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써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비상교과서의 방식이거든. 그래서 그 교과서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 봐라. 모르는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 자, 상업자본주의는 대항해 시대, 배 타고 향신료 막 갖다 팔고 대항해 시대 게임을 해보면 어때?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후추 같은 거 사서 유럽에다 팔면 성을 하나 사, 성. 굉장히 비쌌단 말이야. 이런 거야. 튤립 씨앗을 사가지고 팔면 되게 떼돈을 벌고 이런 거지.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대항해 시대. 중국에서 비단을 사서 해적을 피해서 결국 유럽으로 갖다 팔면 돈을 벌던 이런 시절이 무역을 통한 대항해 시대니까 이때는 자기네 나라 살겠다고 막 식민지 만들고 이러고 다닐 때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공정한 자유무역 이딴 건 없어. 그냥 보호무역이야. 그냥 보호무역.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막 서로 남의 나라 망해라 이러던 시기다. 영국과 에스파냐가. 그렇지? 그러다가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 많이 만들어서 돈 벌면 돼? 얘가 망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기계를 총동원해서 많이 옷감을 만들면 그 옷 잔뜩 들고 가서 비단 사갖고 도자기 사갖고 오면 돼. 유럽으로.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된 거야. 이때부터는 자유무역을 해도 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 옆에서 뭐 팔던 내가 더 많이 만들면 돼. 박리담회로 바뀐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 유통 과정에서 이게 뭔가 삥땅을 치고 이득을 얻으려고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기보단 많이 만들어. 박리담회 전략을 택한 거야. 작은 정부지. 그러니까 어때? 대기업이 뭐 밤새도록 일을 하든 말든 냅둬야 돼. 국가는 그냥 경찰 노릇만 해라. 이런 애덤 스미스의 작은 정부가 나온 거다.
자유무역이 본격화됐겠지? 그러다가 대공황이 맞았어. 물건이 너무 많아. 물건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안 팔려.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공장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다 공장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이걸로 평생 뭐 우리 자녀를 키우고 뭐 밥을 먹고 월급을 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 농촌을 다 떠나서 도시로 왔는데 도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 그럼 어떻게 돼? 재고가 계속 쌓여. 그럼 그 옆에서 떨이 그거 막 50% 세일 막 옆 공장에서 자기 안 망하려고. 원가라도 건질라고 서로 막 세일하다가 다 망해. 이런 분위기면 저 물건을 굳이 사야 되라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도 안 사게 돼. 맞지? 안 사. 어떻게 돼? 주식이 폭망했어. 이때. 그러니까 이 분위기상 지금 뭔가를 사거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꽁꽁 싸매고 돈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월급이 없어. 그래서 배급을 받는 시기까지 간 거야. 메이저리그가 활성화되던 이 시기에 누군가는 메이저리그에 치킨을 뜯고 있고 누군가는 어때? 배급을 받고 있었어. 배급을 빵 주세요. 이러고 또 6시간 있다 또 빵 주세요. 이렇게. 그 배급하는데도 쇠창살이 쳐져 있다. 때리고 폭동으로 빵 뺏어갈까 봐. 국가에서 배급하는 것이. 이러던 시절이었어. 정장 쫙 빼입고 빵 주세요. 이게 대공황이야. 국가가 관여를 안 했더니 너무도 과잉 공급 그리고 또 사람들의 수요가 받쳐주지를 못해. 유효 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큰 정부 케인즈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미국에서 이 대공황을 해결하려면 지하 100m에 100만 달러를 묻어두시고 100만 달러씩 막 여기저기 흩뿌려서 묻어두시고 지하 100m에 그리고 파가는 놈 임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 100만 달러 누구 돈? 국가 돈으로 넣어놓으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 놀고 있던 포크레인 기사님께서 이제 일자리가 생기지. 그 땅을 100m를 손으로 파니? 안 되지. 그러면 다시 그래 땅만 파면 무조건 돈이 있다고? 그래 내가 여기 팔게. 확실히 100만 달러 벌 수 있잖아. 어때? 포크레인 기사님이 이제 집에서 슬퍼하시다가 소주 한 잔 드시고 계시다가 일자리가 생겼네? 와 월급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어때? 포크레인 기사님만 그래 월급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치킨도 하나 사 먹고 맥주도 한잔 하시겠지 저녁에. 월급이 나오니까 이제. 그지? 그동안 못했던 소비 생활을 하겠지. 소비를 하면 치킨집 아저씨가 행복해지겠지 갑자기. 생닭 아저씨가 행복해지고 머스타드 소스 아저씨 행복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돼. 점점 경기가 살아나. 국가가 고작 그 돈을 썼지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낭비되잖아. 이걸 현실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국가도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을 택합시다. 댐을 만드세요. 댐을 만들면 영원히 전기가 나와. 영원히 물레방아 돌아서. 국가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야. 댐을 건설하기만 하면. 그래서 국가가 공공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댐은 50년 걸려 만드는데 테네시강 댐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결국 그 댐을 통해서 국가는 돈을 벌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윈윈 공공사업. 이게 이제 큰 정부 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이야. 이러면서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국가가 개입하면 좋다고 국가 만능주의가 퍼지면서 국가가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기업 복지제도 하면서 계속 쪼는 거야 막. 그러던 찰나에 그것과 상관없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다. 석유 파동. 그래서 석유 가격이 막 출렁여.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원가는 석유야. 그치? 이 책상도 석유야. 얘도 석유가 들어가 있어. 운송비가 들어가 있잖아 다. 다 운송비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먹는 배달 어플에서 먹는 음식도 다 배달비가 석유값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 잘 생각해봐. 석유가 오르면 다 비싸죠. 원가가 비싸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물가는 비싸고 물건은 안 팔리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 원래 이제 물가가 비싸지는 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내가 더 비싸게 살게 이러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물가 비싸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원가가 비싸져서 원자재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없어. 지금도 약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 당시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 왜? 경제학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추워? 너 춥니?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 너무 뜨거워. 우리 집 샤워기 맨날 그러거든. 틀면 너무 뜨겁다가 또 하면 너무 차갑다가 막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너무 뜨거워.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약간 찬물 쪽으로 돌리면 또 너무 차가워. 온탕 냉탕을 반복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그냥 사람들의 심리 게임이 경제인데 무슨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짓을 하냐.
뭐 경기 활성책 뭐 하고 경기 뭐 침체책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냅둬라. 다시 작은 정부로. 신자유주의. 이게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신자유주의 국가거든. 지금 대다수의 국가들은 보면 첫 번째가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은 있어.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국가 기업을 이제 민간 단체에 넘기는 거지. 두 번째 복지를 축소한다. 세 번째 노동 유연화. 이걸 가지고 지금 찬성 반대의 논쟁들이 우리 사회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다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것이 답이 3번이고 공기업 민영화가 요 세 번째 작은 정부일 때 나오는 얘기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설명을 한 것 같은 셈이. 그렇지? 자, 패스할게. 17번. 자, 두 번째 2단원의 첫 번째 주제 17. 자, 보면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세 카드를 연결해서 한 번에 뭉치십시오. 그러면 잘 봐. 이게 열대 기후지?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2층 집 벌레 피하려고, 습기 피하려고, 열기 피하려고. 지붕이 급경사인 이유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빗물 튕겨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비가 많이 오고 뜨거운 지역이야. 누가 봐도 열대 우림 기후다. 열대 기후. 두 번째, 이런 곳은 돼지고기나 뭐 고기가 조금 있으면 냄새가 금방 나. 여름에 캠핑장 가면 고기 꺼내놓으면 좀만 지나면 아모니아 냄새 나거든? 부패하니까. 그래서 어때? 얘들아, 기름에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그런 농담이 있지 않니? 그지? 기름에 튀기면 무조건 맛있어.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면 잡내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튀기거나 또 향신료를 많이 뿌려 먹는 문화가 생긴 거야. 자, 그 다음에 의복도 누가 봐도 더운 지역이잖아? 그래서 열대, 일관성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이동식 화전 농업은 불 지르는 농업이야. 비가 많이 와야 가능한 일이다. 숲에 불을 질러. 바로 2시간 있다가 비가 와서 꺼져야지만 가능한 농업이야. 안 그러면 산불 나. 그치? 왜? 나무가 많으면 고작 키가 30cm밖에 안 되는 풀들은 광합성을 못해. 위에 나무 때문에. 그늘이야. 나무를 다 태워서 뻥 뚫린 잔디밭처럼 만든 후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야 광합성 제대로 받지.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나무를 자르고 돌멩이를 뽑는 거다. 어쨌든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불 지르는 거야. 이게 아마존에서 하던 이동식 화전 농업이고 비가 금방금방 오는 곳에서만 해. 이걸. 그렇지? 비가 바로 꺼주니까. 열대 기후야. 여기 시베리아 호랑이 있는 데다. 호랑이가 그 침엽수 소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잖아. 그렇지? 러시아 타이가 숲. 자, 여기는 한대기후. 툰드라의 눈물 할 때 고래나 또는 바닷 코끼리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고기를 먹거나 또는 술록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여기야, 여기. 비타민이 없으니까 생고기를 먹는다. 답은 3번이지만 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장과 비슷하지? 긴 팔, 모래바람을 피하고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오아시스에서 농업도 한다. 그리고 집이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평평해. 답이 3번이야.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갈게. 18번은 이거는 1단원의 두 번째 주제 행복의 기준 중에 아까 앞에서는 동양의 맹자를 받고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에 인간이 훌륭한 품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품성을 갖추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쟁이가 되고 존경을 받아. 와, 저 사람 정말 좀 대단한 사람이고 인품이 정말 대단하던데? 이러면 어때? 마치 유명한 연예인처럼 인기쟁이가 되면서 행복해져. 지덕복합일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덕이 있어 행복해진다 이런 사람이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감정적 만족감인 행복이거든. 우리가 소고기 왜 먹니? 먹어? 뱃속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하지만 먹는 그 순간 맛있다. 행복. 그리고 끝이야. 그러려고 돈을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 이 행복은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면 남에게 피해를 줘. 그렇지?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가 용기야. 적절한 중간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해야 돼. 누가 막 나한테 이유 없이 화를 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 미안 이러면 비겁한 거야. 그지? 근데 누가 약간 아주 애매한 화를 낼락 말락한 애매한 얘기했는데 바로 때렸어. 무모한 거야. 무모한 거. 감옥 가야지 그러면. 어때? 적절한 정도로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로 딱 말로 하는 게 용기지. 그지? 적절한 중간을 찾아서 행동하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알지? 그러면 딱 적절한 중간의 상태가 중용의 상태인데 그 중용의 상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얻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식의 덕을 갖춰 이성적으로 열심히 철학 공부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교육을 통해서. 먼저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한 후에 그것을 중용의 행동이 내 몸에 뵐 때까지 실천하고 다니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누군가 싫어한다고 책에서 배웠어. 가서 실제 행동으로도 언행일치를 하는 거지. 실천을 하고 다니는 거지. 결국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중용이 무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중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덕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답이 2번이다. 그렇지?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면 결국 이성적으로 무엇이 적절한 중간인지를 매번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알겠지? 답은 2번.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자니까 세속적인 삶을 싫어한다.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라는 말을 싫어해. 이 사람은 도시 속에 살아야 돼. 인간은 국가를 떠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국가를 떠난 사람은 신 이상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짐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의 아리스토텔레스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말이 안 돼. 그 밑에 거는 에피쿠로스 문장이야.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그리고 순간적인 만족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체력 중지는 무슨 올림픽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19번을 볼게. 19번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 그러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면 성인보다 일을 더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월급을 더 조금 주나요? 아니야. 법정 최저임금 똑같이 줘. 그 이상을 줘야 되겠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성인보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좀 더 짧아. 그지? 청소년 너무 길게 일을 시키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너무 짧고 또 하나 월급을 받으면 엄마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받을 수 있어. 엄마 통장으로 좀 안 준 거야 그냥. 이게 또 약간 아동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무조건 청소년한테 줘야 돼. 직접 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하지만 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해.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사인해야 돼. 엄마가 대신 사인하면 또 아동 노동 착취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 쳐. 그럼 이 사람들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근로자는 15에서 17세까지야. 18세부터는 성년 근로자 취급을 해준다. 18세에 취직을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 만 18세에. 고3일 때 이제 뭐 직업과 관련된 고수 취직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렇다 치면 16이니까 청소년 근로자야. 청소년 근로자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얘는 이제 시간당 9,000원이다. 봐라. 얘는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야. 근로시간이 10에서 17시면은 몇 시간이니? 아, 7시간이지? 7시간. 휴식 시간이 1시간이야? 자, 점심밥 먹고 와. 이랬어. 그러면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나 회사에 7시간 있었잖아. 그럼 나 시급 7만 원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왜냐? 회사에 있었던 시간은 몇 시간이야? 7시간이야. 휴식 시간 1시간이면 시급 책정이 안 돼. 휴식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당 30분 이상을 줘야 된다. 4시간이 넘었으니까 30분 이상을 줘서 1시간을 준 거야 그냥. 밥을 30분 만에 먹기 힘들잖아.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받는 시급은 6시간치 시급을 받는 거다. 알겠지? 그게 약간 착각 포인트야.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보면은 첫 번째 기억.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어. 왜? 성년과 동일한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더 조금 주는 거 아니고 여기는 6만 원이야. 6시간치 돈을 받는 거야. 알지? 7시간이라고 하면 7만 원이겠지만 6시간이야. 자, 그 다음에 단독으로 임금 청구 가능하고 그리고 연소근로자는 야간이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야. 이때는 연소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일을 못해.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해놨다. 알지?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답이 5번. 마지막 얘기를 할게. 20번 문제를 보면 이제 한정된 용돈으로 내가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처럼 뮤지컬을 보냐 연극을 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돼. 자, 내가 얻는 이득이 편익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용이잖아. 비용 중에 돈을 내는 걸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 그렇지? 명시적 비용. 내가 직접 지불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개만 보고 뭐가 이득인지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렇게 이득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서 남은 게 뭐 높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를 더 빼야 돼.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해놨고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고 있어. 너희도 좋아하겠지만 그치? 대한민국 사람 다 좋아하지 그 선수를. 봐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프로팀에 영국 프로팀에 가지 않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봐. 축구에 대해서.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포기해야 될 연봉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얼마겠니? 지금 받는 연봉을 포기해야 되지 않니? 학교를 다니면서 그 영국 축구 리그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했을 때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거는 만족이겠지만 비용이 등록금만 손해가 아니야.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고 거길 갔으니까 포기한 이득을 꼭 생각해야 돼. 암묵적 이용은 포기한 이득. 아, 이득을 내가 발로 뻥 찼어. 이걸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알았지?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한 3일 쉬고 여행 갈까? 그럼 여행비, 여행 경비 한 10만 원 들었다 쳐봐. 그럼 10만 원이 내 손해니? 회사에서 3일 동안 일 못하는 일당이 손해야. 그만큼도 포함을 시켜야 돼. 여행 경비에다가 포기한 일당을 같이 넣어야 된다. 꼭 잊지 마라. 그렇지? 계산을 해볼까 그래서? 자, 편익이 얼마야? 8만 원 이득. 8만 원 그냥 쓰는 거야. 여기다 8만 원. 자, 그 다음에 얘는 4만 원이지? 밑에 거 연극. 근데 여기 관람료에다가 명시적 비용 자리에다 쓸까? 명시적 비용 얘는 3만 원이고 2만 원이에요. 이 다음에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잘 봐. 포기한, 내가 만약에 뮤지컬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이득이지 이게. 쉽게 생각해봐. 포기한 이득? 포기한 게 뭐야? 연극을 포기했지. 뮤지컬을 보면 연극을 못 보잖아. 내가 몸이 두 개야? 아니잖아. 뮤지컬을 봤어. 그럼 연극을 못 보지. 그럼 어때? 포기한 이득이 4만 원이니? 아닐걸? 2만 원일걸? 얘들아, 연극 공짜로 보여주니? 4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2만 원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선택했어. 포기한 게 연극이지? 그 뻥튀기 된 4만 원의 이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4만 원은 결국 우리 엄마가 주는 밥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곳은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다. 입장료를 내야 4의 이득을 얻잖아? 만약에 연극을 안 봤더라도 봤다면 4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2만 원의 티켓비를 내야 돼. 그러니까 4 빼기 2를 해서 2라고 해야 돼 여기.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 여기 과도하게 4만 원이라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니? 내가 만약에 연극을 선택했으면 연극의 이득은 순수한 4만 원에 비용을 2만 원 냈으니까 얼핏 보면 2만 원 정도의 이득에다가 포기한 이득이 뭐야? 8 빼기 3에서 여기다 넣는 거야. 5만 원이라고.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앞으로 세상 살면서 꼭 이렇게 계산을 해라. 왜? 뮤지컬 공짜로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 티켓을 3만 원 내니까. 이게 만약에 공짜라면 그냥 8만 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니? 얘는 3만 원이고 얘는 마이너스 3만 원쯤 되는 것 같다. 알았지? 자, 여기서 8에서 3 빼기 2 하니까 3만 원. 자, 여기는 4에서 2를 한번 빼고 5를 뺐으니까 이거 7이야 이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원. 결론. 명시적 비용 하면은 가격표에 들어간 거니까 기억은 니은보다 명시적 비용이 크다. 얘 3만 원이니까 크고 암묵적 비용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야. 여기가 더 크잖아. 알았지? 그리고 마이너스 50%씩 해봐야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얘는 플러스 하는 쪽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자, 대체 이 5단원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 9월 모평에 다루던 부분이다. 어쨌든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 많았어 얘들아.